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능 특강 라이트 국어 사회 지문을 부교재죠. 사회 지문 두 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55쪽 사회 사회 단원 사회 출제 원리 이해하기 고개를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문학 독해, 사회지문, 수능시험에서 3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국어, 독서지문을 잘 읽기 위한 독해력의 실제는 무엇일까요? 최근 몇 년간의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보면은 지문에 특정한 정보가 깔려 있습니다. 그 특정한 정보 요소에 대한 어떤 이해력, 장악력, 그것을 테스트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거기 지문에 들어있는 특정한 정보 요소, 이것을 수험생 여러분들이 아주 잘 읽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독해 요소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독해 요소에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주제 찾는 것은 여러분들 그 핵심어 또는 핵심 문장, 그것을 잘 찾아야 돼요. 핵심 문장이 결국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의 구조, 이게 병렬식이냐, 아니면은 뒷받침 문장이냐, 아니면은 무슨 연역식이냐, 귀납식이냐. 그런데 이런 글의 구조는 요즘은 잘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개념입니다. 요새는 굉장히 낯선 개념을 제시를 해요. 익숙한 개념이 아니라 매우 낯선, 생소한, 생뚱맞은 그런 개념을 제시하고 그것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그런 지문, 그런 문단 연결, 그래서 낯선, 새로운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지문의 특성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바로 관점입니다. 관점. 글쓴이의 관점, 또는 어떤 학자의 관점, 하나의 관점이나 쟁점이나 대상을 바라보는 견해나 주장 또는 이론 입장. 근데 요즘은 두 개 이런 복수의 관점을 제시하고 서로 그것을 비교 분석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자주 출제가 되는 문항 총 3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먼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즉 글의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다음에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즉 특정 부분, 그 문단의 부분을 제대로 읽어내느냐 읽어내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보기를 또 제시하죠. 그죠? 그래 보기와 그리고 지문과 서로 연결하는 문제, 어떤 사례를 검토한다든가 적용한다든가 또는 추리를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관점, 글쓴이의 관점과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 이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어휘 문제, 이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자, 사회 지문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정치입니다. 경제입니다. 법입니다. 그리고 사회, 세계화, 그리고 지리, 여성, 언론, 대중매체 등 이렇게 희소성이 강한 글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경제와 법 이쪽에 아주 큰 비중을 두고서 출제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자, 지문은 좀 길죠. 지문을 여러분들 빨리 정확히 읽어내야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빨리 정확히 읽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핵심어구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것을 갖다가 밑줄을 긋는다든가, 이렇게 밑줄을 긋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밑줄을 긋는다든가, 그죠? 아, 또는 이런 식으로 밑줄을 긋는다든가, 또는 이모티콘은 이런 걸 표시를 한다든가, 동그라미 표시를 한다든가,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표시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문단의 성격,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개념, 이론을 제시한다 그랬죠. 그 개념, 이론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글쓴이의 태도와 관점 파악, 그리고 보기, 이 자료를 푸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지문에 근거해서 풀어야 돼요. 지문에 근거해서. 자, 그 다음, 왜 안 올라가냐?
잠깐만요. 마우스로 돌아와서 마우스로 돌아와야지 이게 오르락내리락 가는구나. 자, 여러분들 배경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 독서량 또는 수업 시간에 뭐 여러 교과가 있죠. 그 교과서를 얼마큼 충실하게 잘 따라가느냐. 그런데 이런 솔직히 그 국어에 있어서 비문학 독해는 독서량이 많다고 해서 잘 푸는 건 결코 아니에요. 독서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지문, 몇몇 그 토막 지문을 얼마만큼 꼼꼼하게 잘 읽어서 핵심어 또는 핵심 정보 요소를 잘 끄집어내느냐, 이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63쪽 심화 지문 1 63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단락별로 나눠놨어요. 약간 역사 지문이 좀 섞여 있네요. 조선시대 유학. 조선이 왜 멸망했느냐? 바로 유학 때문이다. 왜 그러냐? 유학이 뭔가 변절이 되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변절이 되었느냐? 바로 유학이 허례허식, 거칠해, 뭐 고루하다, 시대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고리타분하다, 공리공담, 헛된 것만 추구한다. 이러한 것 때문에 바로 조선은 멸망했다. 바로 이것이 첫째 단락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조선 초기는 어떻고, 자, 그 다음 보면 조선 중기는 어떻고, 그럼 뭐가 나오겠어? 조선 중기라고 조선 중기 나오면 그 다음 단락에는 당연히 조선 말기가 나오겠죠. 이런 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렇게 통시적 접근이죠.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그죠? 조선 정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조선 중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조선 후기가 나오고 그렇게 조선을 그 세 토막으로 나눠 놓았죠. 자, 조선 초기의 유학은 어떤가? 그러니까 조선 초기의 유학은 굉장히 실천적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공리공돈, 허례허식 이런 이론만을 강조한 게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그리고 조선 초기 유학자들은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했던 훈구파들을 비판했다. 그래서 목숨까지 잃었다. 이렇게 보면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천도 매우 중요시하겠다. 조선 초기의 유학은 굉장히 이론과 실천을 모두 중요시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살아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중기로 넘어가 보니까 뭔가 이제 폐단이 생겨요. 폐단이 뭐예요? 바로 예속 논쟁. 예학을 뭔가 확립시키려고 했어요. 예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원상제. 그 중에서도 여기 보면은 예속 논쟁은 바로 관원상. 죽은 사람은 어떻게 제사를 지낼 것이냐. 그것도 왕족. 그리고 사대부는, 그리고 평민들은, 그리고 노비들은 이렇게 계급에 따라서 어떻게 예법을 갖추어야 되는가, 죽은 사람을 어떻게 예법을 갖춰야 되는가, 이런 걸 하나하나 규정을 하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엄청난 무기력에 빠지고 사회가 커다란 혼란에 빠지죠. 그래서 조선 왕조 체제의 근본적인 어떤 변화,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했지만 사대부들은 백성들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무너진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선택했던 게 뭐예요? 실용적인 거예요? 아닙니다. 사회의 어떤 시스템의 변화입니까? 아닙니다. 성리학적 질서를 재정립하려고 했다. 그 성리학적 질서 재정립,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의입니다. 예의를 중시하려고 했다. 이것이 결국은 사회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이 된다. 주저하게 예학을 중시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조선시대 발전의 발목을 잡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조선 말기로 넘어옵니다. 말기로 넘어오면 그것이 더 심해져요. 예학이 극대화되어요. 그리고 절대주의 체제, 주자학의 절대주의. 그러니까 우리의 예법으로 우리의 삶의 양식을 모든 걸 다 거기에 딱 끼워 맞추려고 해요. 억누르려고 해요. 자, 그래서 곧 주자학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하면은 다 이게 난적이야. 다 이단이야. 하면서 다 배척을 해요. 그 정도로 회개라. 그 정도로 유연성이 사라져요. 융통성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어떤 유일사상 체제로 접어들어요. 그리고 주인과 노비의 관계, 뭐 이런 관계도 설정을 해. 질서, 예법으로 설정을 해요. 하늘과 땅의 관계다라고 규정을 시켜버려요.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자가 우월하다. 남존여비, 이것도 완전히 세계를 이끌어가는 바로 예법이다. 주작의 예법이다. 질서다. 라고 하면서 남존여비 사상을 갖다가 완전히 딱 규정화시켜요. 그래서 여성의 제가도 금지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제사 참여, 옛날에는 여성들도 제사 참여가 허용이 됐어요. 그렇지만 주작의 예법이 완전히 절대화되고 획일화되고 유일사상이 되면서는 바로 여성들의 제사 참여도 금지하게 돼요. 그리고 장손 중심이 돼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획일적인 그런 질서가 강요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죠. 자, 이런 것이 농업 생산력의 발달 이런 것도 저해하게 되고, 그냥 뭐 사대부가 최고야. 뭐 산업공상, 농공상, 농업, 상업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런 것들은 다 하급이야, 아래급이야. 뭐 이렇게 근데 그런 상공의 발전이 뭔가 시대적 과제인데, 시대가 요구하는 건데, 그것을 바로 성리학적, 주제학적 예법으로 다 눌러버려요. 부차적인 것으로. 그렇게 해서 신문제가 더욱더 강화가 되고, 그리고 정권 장악수단, 상대방, 반대파를 다 제거하는 어떤 수단으로 그렇게 악용을 하게 되죠. 그러기 때문에 상공업 중심의 어떤 실용주의, 이것을 배격하게 되고, 그럼 폐단.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주제하기 위해 다른 사상들, 뭐 실학도 다 사악한 학문으로 취급하고, 서양에서 들어온 어떤 천주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개방 이런 것들 다 사악으로 취급을 해요. 아주 사악한. 그리고 서양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발달된 과학 문명 이런 것조차도 다 나쁜 학문으로 취급을 해요. 오로지 주제학 유일사상 체계만 확립을 해요. 자, 이렇게 사회 발전의 어떤 내부 동력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다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망국의를 접어들죠. 주체적인 개방 이런 것도 배격하게 되고, 내부의 어떤 역동적 발전적 움직임 이런 것도 억압하게 되고, 결국은 조선 망국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자, 지문 파악은 다 됐죠? 어렵지 않죠? 자, 7번 의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의미는 아닌 것. 조선 말기 세대부들의 양명학을 배척한 이유는 바로 예학만 중시했기 때문에, 주자학만 중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명학은 이것도 이단이야. 예학에서 벗어났어. 그렇게 사학으로 취급을 한 거죠. 사학한 학문으로. 자, 조선의 주자학은 고려의 주자학 중 어떤 점? 고려의 주자학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문에? 고려의 주자학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겠죠. 그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조선 말기 주자 유일사상 체제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 그죠? 다른, 뭐, 약간 양명학도 배척한다 그랬죠? 내부의 어떤 발전적 의미, 실학이라든가 또는 상공업 중심의 어떤 그런 발전, 이런 것도 억압을 하고, 개방, 이런 것도 다, 국수주의, 다 문을 닫아 걸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자, 4번. 조선 초기의 유학자들 중에 긍정적 평가를 받은 사람. 조선 초기의 유학은 이론과 실천을 함께 같이 나아갔다. 정도전, 실천적이었죠? 풍무파를 반대했던 유학자들 굉장히 실천적이었죠. 자, 5번. 조선 중기 이후에 사대부들이 예성 논쟁을 벌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병자호란, 임진왜란 이런 무너진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로 성리학의 예학을 앞세웠어요. 그죠? 다음에 8번.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밑줄이 어디 그어져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랬던, 그리고 니은 이런, 디귿 이때, 그리고 리을 어디서 리을 이 라고 다 지시어죠. 지시어 대용어 지시어, 이런 지시어가 나오면은 어떤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그 앞에 문장 또는 뒤에 문장, 그것을 보면 돼요.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랬던 조선 유학의 성격입니다. 바로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이 사건은 조선 유학이 이론뿐 아니라 실천도 중시했다. 이랬던 조선 유학이 이제 실천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졌어요. 다음에 이런 요구는 바로 조선 왕조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던 백성들의 요구, 그것이 일원이죠. 다음에 이때부터는 언제부터야? 바로 앞에 나와 있죠. 다 보니까 밑줄 친 부분에 어디 있어요?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다 앞쪽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대부들이 내세운 것이 바로 주자학적 예의를 중시하는 이야기였다. 이때부터 이제 조선의 발전은 저해가 되었다. 다음에 리을 이를 거부했다. 무엇을 거부했어요? 바로 농업 생산력의 발달에 힘입어 상공업을 발전시키자. 그리고 신문제를 완화하자 또는 철폐하자. 이런 사회적 흐름, 이것을 완전히 거부를 했죠. 오히려 신문제를 강화를 했죠. 다음에 미음,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 바로 앞에 있죠. 바로 앞에 서양 세력이 들어와요. 조선도 개방을 해갖고 뭔가 내부 발전 동력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것이지.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체적 개방을 하자. 근데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따라서 8번은 몇 번이야? 3번이겠죠. 3번. 3번. 이놈이 아니겠죠. 그제? 자, 보니까. 자, 그리고 9번을 볼까요? 9번. 9번은 뭐죠? 보기를 바탕으로 옥교를 이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공자가 살았던 춘추전국 시대는 주나라가 무너지고 제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전쟁을 일삼던 시기였다. 이런 사회적 혼란, 사회적 혼란은 맞네. 우리 지문에도 사회적 혼란, 그 병자호란 또는 임진왜란, 사회적 혼란, 그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주자의 예학, 이거는 공자의 예, 요까지는 서로 비슷해요, 그죠? 예란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그 사회와 각자 맡은 직분에 맞게 규범한 것. 이것도 맞죠? 여기까지 맞죠? 여기까지는 저 우리 지문의 내용과 여기 보기의 내용이 서로 유사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단순히 신분적 차이를 드러내거나 행동을 타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억압장치는 아니었다. 여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조선시대 주자학의 예학은 어땠어요? 신분을 독독 공고화시켰죠. 그죠? 그리고 타율적으로 모든 것을 규제를 했죠. 그죠? 이거는 완전히 서로 상반되네요. 지문의 내용과. 자, 그 다음. 공자는 예에 기반을 둔 정체를 실현하는 주체를 군자라고 하였는데, 군자는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려는 소인과 달리, 위에 보니까 자신의 이익과 자기 당파, 쪽이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억압하고 때려 부수는 그런 기제로 바로 주작의 예학이 작용했다고 돼 있죠. 그것도 이 지문의 내용과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자, 1번 조선 말기 유학자들은 계급적 질서를 강화를 했죠. 강화를 심적 차이를 분명히 드러냈어요. 그죠? 자, 2번 조선 말기 유학자들은 타율적 규제를 하려고 했죠. 공자는 그렇지 않았죠. 맞는 내용이죠? 그제 여성의 재가를 금지하고 제사 참여를 금지하고 이렇게 타율적 규제를 하는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조선 말기 유학자들은. 자, 3번 조선 말기 유학자들은 정권 장악에 이용을 했죠. 그죠? 반대편을 제거하고 숙청, 노론과 소론 뭐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데 바로 소론을 제거하고 동인을 제거하고 그런 쪽으로 이용을 했단 말이야. 그런 면에서 소인이라고 할 수 있겠군. 맞는 말이겠죠? 자, 4번 조선 중기 이후의 유학자들은 공자처럼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의를 중시.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그죠? 자, 5번. 자, 인간의 도덕적 본성뿐만 아니라 예의 성격도 변해야 한다. 아니죠? 도덕적 본성 똑같죠? 그죠? 얘도 비슷하죠? 그렇게 본다면 정답은 5번이 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문 66쪽을 보세요. 66쪽. 자, 이건 법칙이죠. 법. 형법에 있어서의 형벌이네, 형벌. 근데 여기도 보면은 근대 이전으로 돼 있어요. 근대 이전. 자, 그 다음을 보면은 근대 형법으로 돼 있죠. 두 번째 달라, 근대 형법. 자, 그 다음 내려볼까요? 현대 사회에서 근대 형법의 기본. 자, 조금 더 후대로 내려왔죠. 다음에 현대 사회 형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통시적이네요. 그죠? 앞에 지문도 통시적 조선 전기, 조선 중기, 조선 후기의 유학. 여기도 근대 이전의 그 형벌, 그리고 근대의 형벌,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의 형법. 이렇게 통시적으로 살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근대 이전의 형벌은 뭐냐?
바로 범죄에 대한 응보다. 근데 바로 범죄에 대한 응보, 대가품이죠. 대가품 하는 거야. 바로 보복의 성격이 강했다. 보복의 성격이 강했다. 네가 나를 괴롭혀서 나를 죄를 지어서 그럼 너도 한번 당해봐. 이런 식으로 범죄에 대해서 보복하는 성격이 강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끊임없이 보복의 악순환, 더 큰 보복이 더 큰 보복을 낳고 그런 보복의 악순환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서로 범죄를 주고받는 거야. 그죠? 서로 이게 보복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근대 형벌에 와서는 뭐예요? 바로 윤리적 자기 결정 능력을 사람들은 지니고 있다. 윤리적이어야 한다. 이 정도 하면 윤리적이다. 그래서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남용한 거고, 남용. 그러니까 윤리적 자기 결정 능력을 벗어나서 남용한 경우에는 잘못하는 경우다. 그 경우에 한해서만 바로 형벌을 부과한다. 따라서 보복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지. 자, 그 다음 내용 쭉 한번 읽어보세요. 쭉. 자, 현대형법으로 넘어왔습니다. 현대형법은 두 가지, 바로 범죄와 정책과 제4회와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범죄와 정책은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야. 제4회와 정책은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법의 집행을 받아서 감옥 가 있는 사람이죠. 자, 감옥 가지 않은 사람, 범죄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라고 이게 뭔가 규정되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게 의무사항이죠, 의무.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우리 학교 규칙에도 보면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면은 벌점 몇 점, 이거 하면은 벌점 몇 점, 이거 하면은 벌점 몇 점, 월담을 하면 벌점 몇 점, 아침에 지각을 하면 벌점 몇 점, 아니면은 무슨 수업 시간에 교사의 지시를 불이행한다던가, 아니면은 규칙을 위반한다던가, 아니면 수업 시간에 수업을 방해한다던가, 그러면 뭐 벌점 몇 점. 이것이 바로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바로 그런 의무사항을 쭉 만들어 놓고서 위반했을 경우에 그거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위반하지 말라는 거죠. 그지? 위반하지 말라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바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를 위반하지 않을 것을 미리 경고하는 거죠. 그래 예방하는 효과를 드러낸다. 그래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점을 때려야 되고, 벌점이 누가가 되면은 푸른글씨 들어가고, 푸른글씨 점수가 또 누가가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바로 징계에 들어가고, 징계가 쌓이면은 이제 무슨 뭐 나중에는 퇴학 조치까지 받을 수도 있고, 그죠? 바로 그런 타인들을 겁주기 위한 일벌백계의 수단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악용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범죄와 정책의 개념과 한계입니다. 한계. 자, 그 다음 마지막 단락을 보니까 제4회와 정책. 이제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 있어요. 수감이 되었단 말이야. 그럼 수감자들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와야 되잖아. 그죠? 감량이 되던가 아니면 형을 다 채우고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 진짜에게 모범적인 사회 시민으로서 잘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기술이 있어야 되고 뭔가 윤리적 어떤 무장도 해야 되고, 그죠? 근데 그들의 인격을 개화하고 뭐 교화를 해야 돼. 그런데 이게 그 범죄자들을 재사회화를 하기 위해서는 범죄자들이 어때요? 개별적으로 조금씩 다 다르죠. 통일된 모형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획일적인 재사회화는 바로 수용자들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 뭐 다 알 수 있겠죠? 자, 10번. 윗글에 언급하지 않은 것은 재사회화 정책의 문제점. 여기 마지막에 나오죠. 바로 요 놈이죠. 요놈. 바로 위에 있네요. 그다음에 근대 형법이 바탕이 된 사상은 바로 윤리적 자기 결정 능력. 근데 이전에 이게 없었죠. 그죠? 윤리적 자기 결정 능력이 있어요. 이 범위를 벗어나서 남용을 했을 때, 그 남용한 범위에 한해서 어떤 형벌을 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자, 근대 형법의 형벌이 지니는 의미는 근대 이전은 끊임없이 보복의 악순환이어서 그죠? 근데 보복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라고 했죠. 다음에 시대 흐름에 따른 피해의 개념 변화, 피해의 개념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형벌의 어떤 의미가 달라졌다는 내용은 있어도
피해의 개념이 변화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죠. 따라서 정답은 4번. 자, 을근의 내용과 일치여부. 범죄와 정책은 의무 위반자에게 범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맞아요? 아니죠? 그죠? 범죄와 정책은 의무를 막 부과를 하는 거야. 의무 조항을. 그래서 이 의무를 위반하지 말라. 라고 미리 경고를 보내는 거죠. 그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벌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의무를 위반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 의무 위반을 예방하는데 더 포커스를 뒀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지문에 나와 있죠. 어디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그지?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위반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죠? 제4위와 정책은 바로 인격을 개선하고 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와 있었죠? 자, 근대전의 형벌 바로 보복. 자, 오늘날 바로 통일된 모형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 범죄자마다 다 범죄 유형 너무나 달라요. 그죠? 똑같이 뭐 적용을 시킬 수는 없죠. 자, 그죠? 범죄와 정책은 의무 불행을 방지하는 데 포커스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나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만 13세의 아동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도 형법에 의해 처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 14세부터는 범죄를 저지르면 피해자의 신문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13세, 14세 이 차이점 뭘까요? 이 차이점은 13세 이하 아동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14세 이상의 사람만 범죄를 처벌할 형사처벌을 받아요. 결국 그것은 13세 이하는 아직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만한 능력, 즉 그게 뭡니까? 윤리적 자기 결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옳겠지. 그죠? 그렇다면 정답은 2번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회 지문 2개를 풀어보았습니다. 출제 원리,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사회문항 구성 원리, 그리고 출제 원리, 그리고 푸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